아이돌 밴드 CN블루 멤버 정용화 씨가 주식 부당 거래 혐의로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정 씨는 자신의 소속사가 개그맨 유재석 씨를 영입한다는 정보를 미리 알게 되자 소속사 주식을 잔뜩 사들였다가 되팔아 수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정용화 씨의 집까지 압수수색한 상태인데요. 검찰 수사망엔 정 씨 외에도 다른 연예인들이 올라있는 것으로 알려져 파장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자, 김태현 변호사. 아마 이 사건이 연예계획사 FNC의 주가 조작 혐의라고 경찰이 이제 수사를 들어갔지만 아마 우리 관심은 상당 부분 유명 연예인들이 다 이 소속사에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이 정용화 씨가 검찰 조사를 받은 게 드러나니까 이제 언론에 다 공개가 된 것 같습니다. 미공개 정보 이용해가지고 부당이득 얻었다 그런 혐의거든요. 네. 정용화 씨는 CN블루 리더인데 이 FNC라는 소속사가 사실 CN블루로 불뚝 일어난 회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FNC 입장에서 뭐 가장 소중한 사람이 정용화 씨일 수도 있어요. 정용화 씨가 사실 떠서 CN블루 같이 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공교롭게도 정용화 씨가 그 FNC가 유재석 씨를 영입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 발표하기 전에 주식을 사서 그리고 발표하고 나니까 상한가를 치니까 주식을 팔아서 2억 정도 부당이득 얻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정영가 씨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나 우연히 알았어. 나 몰랐다. 그냥 사고 싶었어.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으나 증권선물위원회나 금융감독 그다음에 검찰이 봤을 때는 그렇게 보지를 않겠죠. 정영화 씨가 FNC 내에서 차지하는 위치로 봤을 때 야 이거 이미 그 대표로부터 너 미공개 정보를 이미 알고 취득한 상태에서 이 주식을 사는 거 아니냐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런 혐의 때문에 지금 정용화 씨가 검찰 수사의 대상에 올라간 거죠. 하재근 평론가. 그런데 지금 정용화 씨 외에도 다른 연예인들도 수사망에 올라 있다고 해요. 뭐 이런 식이면은 곧 줄줄이 소환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혐의점을 잡고 수사하는 사람이 한두 명 더 있다고 하는데 그 안에 또 다른 연예인이 포함돼 있다고 해서 그리고 만약에 이게 저 기획사가 소속된 사람이 상당히 많은데 이게 아름아름으로 소문이 퍼졌으면 한두 명만 알았겠느냐. 그럼 혹시 또 저 기획사 소속 내지는 그 주변에 있는 연예인들이 줄줄이 관련 혐의를 받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는데 뭐 정확한 사실관계는 뭐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되는 것이고 지금은 의혹만 받는 것이고 나중에 이 사람들이 뭐 무혐의로 나올 가능성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켜봐야죠. 너무 섣부른 판단을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되니까 박상규 변호사 지금 정용화 씨와 소속차 측도 어떤 식으로 공적 입장을 좀 냈나요? 지금? 그렇습니다. 이게 수사기관이 아닌 곳에서 이러한 얘기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수사기관에서 지켜보겠다. 이렇게 원론적인 얘기를 한 겁니다. 하재근 평론가. 그런데 또 이 와중에 정용화 씨의 과거 인터뷰 발언이 다시 화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용화 씨가 우리 회사에 재석이 형이 있어서 너무 좋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건데. 너무 좋다 그러니까 이게. 근데 뭐 당연한 얘기고 상식적인 얘기인데 지금 정용화 씨가 이런 의혹에 휩싸이다 보니까 새삼 이게 조금 좀 이상한 의미로 해석이 되면서 혹시 유재석 씨 들어오면서 돈을 벌어서 좋다는 말인가? 사람들이 의심을 사는 건데 사실 이 말 자체는 그냥 평범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말인 것 같습니다. 아직은 혐의니까 당장 가려지는 건 아니고요. 검찰 조사를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박유천 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박유천 씨가 자신의 집에서 같이 살다며 성관계를 시도했다고 털어놨습니다. 또 사건 당시 박 씨가 음악을 크게 튼 뒤 화장실로 데려갔다는 공통된 진술도 내놨는데요. 이 와중에 나도 박 씨에게 강간당할 뻔했다는 5번째 여성이 등장했습니다. 이 사건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김태현 변호사. 어제 한 매체에서 방송에서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이제 어제 상당히 좀 이 시청률이 높았대요. 높았다고 하는데 이제 어느 정도 이 수법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이걸 뭐 박유천 씨의 작업 멘트라고 해야 되는지. 이게 최대한 이제 너무 이렇게 리얼하게 하지 마시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피해자들한테 진술을 받는 거죠, 경찰들이. 어떻게 하는 상황들을. 왜냐하면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어야 되니까. 근데 그때 피해자들의 공통된 얘기들은 뭐냐면, 박유천 씨가 항상 이제 그 여자들과 관계를 갖기 전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너 마음에 든다? 같이 살자. 이거 뭐 드라마나 영화에서 많이 나온 대사들 아닙니까? 실제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자신의 집에 들어와서 밥 해주면서 같이 살자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서 이제 성관계를 가졌다는 건데, 글쎄요, 뭐, 저 말이 진실이라 해서 저게 곧 박유천 씨의 뭐 성폭행 혐의를 입증하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오히려 어떻게 해서 보면
박유천 씨는 저거를 또 굉장히 유리하게 활용할 수도 있어요. 아, 진짜 나는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렇게 하자 했던 거고, 네. 그 여자들 내 말도, 아, 그래, 나 뭐, 그럼 유천이 오빠랑 잘 지내봐야 되겠다. 그래서 관계를 가진 거지, 나 강제한 거 아니다. 커봐. 이거 맞잖아. 이렇게 얘기할 여지도 있으나, 네. 어쨌든 간에 법적 책임을 떠나서 네. 박유천 씨의 어떤 그 이미지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타격을 받는 것은 뭐 피할 수 없을 것 같네요. 네. 그런데 왜 이 여성들이 이 방송 취재에 응했을까? 이걸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네. 있습니다. 지금 갑자기 이제 경찰 수사의 방향이 네. 합의금을 노린 뭐 허위 고소다, 네. 무고다 이런 쪽으로 흐르니까 네. 이제 이 피해 여성의 입장에서는 마치 우리가 유흥업소에 근무하니까 당연히 그런 것처럼 생각할 수 있겠구나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것을 반박하기 위해서 이걸 네. 어떤 호소하기 위해서 네. 저는 이 방송 매체를 통해서 취재에 응한 것이 아닐까. 우리가 유흥업소 종사자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근무했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마치 그런 사람처럼 취급하지 말아달라라는 거거든요. 네. 우리는 분명히 거기에 가서 네. 돈을 벌기 위한 거지 어떤 성적인 이건 한 건 아니다. 음. 그런데 박유천 씨가 그 화장실로 가가지고 그러하게 강제를 했다. 이런 거를 아마 수사기관 외에서 이렇게 인터뷰에 응함으로써 이러한 내용들이 좀 수사에 반영이 돼가지고 좀 반전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취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하재근 네. 평론가 지금 박 씨에게 강간 미수를 당했다는 여성이 또 등장했어요. 예. 지금 5번째죠? 예, 5번째 여성 한 매체에서 과거에 이제 그 비슷한 업종에 종사하는 여성이 네. 박유천 씨한테 성폭행 시도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인터뷰가 게재가 됐는데 거기에서 보면 이제 그 룸에서 이렇게 술을 마시다가 이른바 그 밴드가 음악을 연주하기 시작하는 순간에 네. 박유천 씨가 이 업소 종사자 여성을 화장실로 데리고 가서 뭔가 성적인 시도를 했다라고 그 여자가 이제 주장을 하면서 이제 박유천 씨가 자신의 의사에 반해서 그런 시도를 하니까 자기가 좀 저항하다가 결국 화장실 바깥으로 나왔다. 네. 그래서 성폭행은 있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좀 주장을 하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사실이라면 그러니까 매체가 이걸 쭉 이제 보도를 하면서 이거 자체가 박유천 씨의 술버릇이 아니겠느냐. 항상 이런 식으로 술을 먹어왔던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매체가 이제 그런 뉘앙스로 기사를 썼던 건데 네. 이게 이제 애매한 것이 이 여성이 박유천 씨가 화장실 안에서 그러한 시도를 당했을 때 자기가 밖으로 나왔다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 그렇다면 박유천 씨가 원래 술버릇이 여자를 이렇게 물리적으로 강압하거나 감금하는 스타일은 아닌 건가?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네. 여자들도 마음만 먹으면 밖으로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었던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박유천 씨의 평소 뭐 술 먹는 스타일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한 비난이 쏟아질 수 있는데 성폭행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뭔가 조금 이 성폭행이 어쩌면 없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추측도 조금 가능해지는 그런 보도가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김태현 변호사. 네. 지금 이렇게 되니까 일단 그 박유천 씨 쪽, 박유천 소속사 쪽에서도 어떤 형태로는 이제 입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내용을 한번 간단히 소개해 주시죠. 예. 예, 뭐 표현의 자유, 보도의 자유 당연히 인정한다는 거죠. 언론의 자유는 인정을 하지만 이게 일방적으로 피해자 측 입장뿐만 아니라 우리의 입장도 좀 밝혀달라. 네.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근데 이제 문제는 저거에 대해서 무슨 입장을 박유천 속사 참 난감하잖아요. 네. 나는 우리의 멘트는 그게 아니었어. 뭐 이러겠습니까? 네. 네. 예, 본인은 성폭행이 아니고 정말 뭐 합의한 관계였다. 이 얘기밖에 사실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네. 그러니까 뭐 글쎄요, 뭐라고 저거에 대해서 반박 자료를 낼지, 뭐 소속사에서 반박 자료를 내면은 당연히 공정 언론이니까 저희 시사인사이트에서도 꼭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네. 다음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군복무 중인 가수 이승기 씨가 이등병 꼬리표를 뗐습니다. 일병 계급장을 달고 한 방송을 통해 근황을 알렸는데요. 창업을 준비하는 장병들에게 군인의 한 사람으로서 적극 지지한다며 응원의 메시지도 보냈습니다. 제대로 각 잡힌 모습이 정말 늠름합니다. 요즘 루머 때문에 마음고생이 적지 않았을 텐데 잘 이겨내서 무사히 군생활 마무리하기를 바랍니다. 의리하면 이분이죠. 배우 김보성 씨가 의리의 격투기에 나섭니다. 올가을 일본 프로 격투기 선수와 대결해 대전료와 입장료 전액을 소아암 환자들을 위해 기부하기로 한 겁니다. 현재 한쪽 눈은 아예 보이지 않고 나머지 눈도 안 좋은 상황인데도 아이들을 위해 이런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최근엔 주연을 맡은 영화 출연료도 고생한 스태프들에게 기부했다는데 정말 대단합니다.
자, 하재근 평론가. 예. 이 김보성 씨, 보통 의리의 아이콘이라고 합니다. 로드 PC에 데뷔한다면서요. 예, 요번에 이제 이종격투기, 이분도 나이도 꽤 됐는데, 이제 젊은 네. 나이도 아닌데, 네. 이종격투기에 직접 경기에 나서서 네. 일본 선수하고 경기를 한다고 하는데, 네. 요 이벤트 관련된 수익금을 소아암 환자들 그 수술비, 치료비, 여기에 네. 기부한다고 하는 것이고요. 네. 과거에 김보성 씨가 우리나라 남자 연예인 중에서는 최초로 고액 기부자 모임에 가입한 적이 있을 정도로 네. 굉장히 기부 선행을 많이 해왔었는데 이번에 결국 소아암 환자한테까지도 기부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하재근 평론가. 네. 그런데 이 김보성 씨가 이렇게 기부하는 삶을 살게 된 또 계기가 있다고 네. 하죠. 김보성 씨가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답니다. 네. 과거에 버스랑 부딪힌 적도 있고 네. 장티푸스에 걸려서 한 번 또 사경을 헤맨 적도 있다고 하는데 예. 그러한 고비들을 거치고 나서 자기가 살아났으니까 이제 나는 좀 공짜 인생을 사는 것이다. 남은 나의 삶은 약자들을 위해서 희생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분이 맨날 의리 하는데 네. 이분이 외치는 의리는 지인과의 관계 속에서의 의리 이게 아니라 네. 이 사회의 약자들을 향해서 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 이게 바로 나의 의리다. 이런 식으로 또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자, 김태희 변호사. 예. 아마 김보성 씨가 좀 눈이 좀 굉장히 안 좋은 걸로 지금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 경기 자체가 상당히 거칠 텐데요. 예, 아무래도 종합격투기이기 때문에 보호장구를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얼굴에 펀치를 맞을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김보성 씨 실제로 눈 한쪽이 거의 뭐 실명 상태까지 올 정도 안 좋다고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변에서 우려가 많았죠. 야, 괜찮겠냐? 그랬더니 이제 김보성 씨 하는 얘기는 야, 이거 어려운 사람들 도우려고 하는 건데 내 눈 뭐 그게 무슨 대수겠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역시 김보성 씨 참 의리남답고 정말 대단하네요. 네. 네. 일단 뭐 좋은 취지로 출발한 경기이기 때문에 한번 잘 지켜보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법정 대리인 지정 여부를 놓고 재판 중인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 회장이 몇 년 전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고 치매약을 복용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 회장의 여동생 측이 신 회장이 각종 치매약을 처방받은 기록을 법원에 제출할 거라고 밝힌 건데요. 이에 따라 신 회장이 얼마 전 병원의 정신감정을 거부한 게 이 치매 발병 사실을 숨기기 위한 의도가 아니었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김태희 변호사. 이게 수년 전부터 이 치매 약을 복용했다고 합니다. 근데 먼저 이 약이 언제부터 먹었다고 하는 것도 그렇지만 이게 갑자기 이 시점에 공개된 이유도 아마 궁금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결국 그 신격호 회장이 했던 의사 표시들, 뭐 신동주 회장에 대한 의사, 신동민 회장에 대한 해임 의사 이런 것들이 지금 효력 여부를 다투는 와중에서 네. 신동민 회장 측에서 우리 신 회장님은 지금 솔직히 말해 금치산입니다. 네. 의식이 제대로 없는 상태고 의사 표현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성년 후견을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거 이제 필수적인 게 정말 이 성년 후견이 필요할 정도로 정신 상태가 온전하냐 안 하느냐 이걸 가려야 되는 건데 네. 얼마 전에 그 감정으로 해서 서울대학병원 입원했어요. 네. 근데 본인이 나 못하겠어 하고 나왔습니다. 그렇죠. 법원에서 강제할 수단이 없는 거죠. 이 와중에서 신동주 회장 반대편, 즉 신동빈 회장 측에 있는 신격호 회장의 여동생이 이 자료를 냈다는 거예요. 이거 봐. 2010년부터 이미 치매약을 먹고 있잖아. 네. 그러니까 지금 정신 상태가 제대로 된 상태가 아닌 걸. 그러니까 법원에 입원해가지고 정신감정하지 않더라도 이것만 가지고 성년 후견인 지정해줄 수 없겠니? 이 주장을 하고 싶은 거죠. 하재근 평론가. 예. 지금 뭐 공방이 워낙 치열하다 보니까 지금 약 이름까지 세세하게 나왔어요. 예, 약 이름을 이야기해도 되는 겁니까 여기서? 뭐 어쩔 수 없죠. 예, 지금 나온 약이 네. 아리셉트라는 치매약, 네. 그리고 스틸록스라는 불면증 약, 네. 그리고 세로켈이라는 양극성 장애약 이렇게 나온 것을 보니까 아무래도 신격호 총괄 회장이 정신적으로 뭔가 좀 안정적인 상태는 아니지 않는가라는 네. 생각을 하게 되고 과거에 그런 소문이 있었는데 신격호 총괄 회장이 밤에 좀 뭐 잠옷 차림 비슷하게 밖에 나와서 서성이는 모습이 목격됐다. 그런 소문이 있었는데 네. 그게 지금 와서 이런 양명을 보고 이제 돌이켜 보니까 아 불면증 약을 복용한 부작용일 수도 있겠다. 이런 네.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약들로 치료를 해야 될 정도로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면 네. 좀 신동주 부회장 측에 좀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롯데그룹 검찰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인 상태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패스트푸드 업체 KFC가 파격적인 상품을 내놨습니다. 이 홍콩에서 먹을 수 있는 치킨 맛 매니큐어를 출시한 건데요. 손가락을 빨아먹을 정도로 맛있는 치킨이라는 슬로건에 맞춰 개발한 상품이라고 합니다. 오리지널과 매운맛 이 두 가지로 나온다는데 창립자 커넬 샌더스가 살아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얼마나 팔릴지 정말 궁금합니다. 축구판 브렉시트죠. 세계 최강의 축구팀 중 하나인 잉글랜드가 유럽 축구선수권 대회에서 16강 탈락이라는 쓴맛을 봤습니다. 그런데 잉글랜드의 탈락보다 상대편인 아이슬란드의 기적 같은 이야기가 더 화제입니다. 참가국 중 피파 순위도 가장 낮았고 23명 선수단의 몸값을 다 합쳐도 호날두 한 명에도 못 미칩니다. 심지어 선수들과 감독은 본업이 따로 있고 축구가 부업이라는데요. 역시 간절히 바라면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자, 김태현 변호사, 우리가 아이슬란드 그러면 뭐 축구는 일단 제껴놓고, 과연 이 땅이 워낙 눈이 많이 오고 워낙 추운 동네인데, 뭐 축구 원래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아이슬란드 하면 얼음 반, 온천 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얼음에서도 축구를 못하고 온천에서도 못하고 도대체 어디서 축구를 할 수 있지? 이런 생각 우리가 하고 있는데요. 인구가 33만입니다. 33만 명이요. 우리나라 경기도의 광명신고랑 비슷하다는 거죠. 프로축구 선수 몇 명인지 아세요? 100명입니다, 지금. 100명이라는 거예요. 물론 뭐 생활축구 인구는 한 2만 명 된다는데 프로축구 100명인데 속된 말로 그 100명에서 뽑은 베스트 11이 잉글랜드 대표팀이 이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여기가 너무 추우니까 1년에 8개월 정도가 외부 활동 못 한다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실내 큰 정식 구격의 실내 축구장까지 만들었다고 하긴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아이슬란드가 잉글랜드 이긴 거는 사건이고 저도 축구 팬이지만 사건 중에 사건이죠. 하재근 평론가. 그런데 이 부분이 정말 재밌는 게 선수들은 물론이고 감독까지 축구가 부업이라고 하죠. 감독이 본업이 치과 의사랍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 해당 경기만 전적으로 하는 사람을 우리가 프로라고 하고 다른 직업이 있으면서 운동을 병행하는 사람을 아마추어라고 하는 건데 결국은 감독이 아마추어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골키퍼는 또 본업이 영화 감독이라고 하고 한 선수는 뭐 주유소 아르바이트까지 했었다고 하니까 거의 뭐 일부는 프로, 일부는 아마추어, 약간 좀 동네 축구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세계 최고 프리미어 리그를 대표하는 그 엄청난 연봉을 자랑하는 그 선수들 격침시켰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데 이게 옛날에 2002년 월드컵 때 한국팀의 반란에서도 나온 이야기인데 축구는 조직력의 싸움이다. 근데 이제 유명 프로리그 출신들은 스타들을 그 해당 경기 때 급조해서 대표팀을 만들기 때문에 조직력이 모래알이다. 근데 아이슬란드 이런 팀들은 어렸을 때부터 평생을 같이 지지고 볶으면서 살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의 뭐 눈만 봐도 딱딱 그 패스 이걸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조직력이 완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대회 때 반란을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꿈보다 해몽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세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